미국 본토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의 이 한마디에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쏘려는 위성은 차세대 초정밀 해상도로 하루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군사정찰 위성.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다루는 이른바 신의 눈 기술이었죠. 한국은 우리 위성 빌려 쓰면 됩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품 차단과 발사 방해에도 한국은 3개월 만에 국산화된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첫 사진이 미국 비밀기지에 있는 주요 시설의 선명한 사진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금단의 선을 넘어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보고서의 스펙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 몇 줄이었는데도 심장이 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cm급 해상도, A4 용지 한 장 크기까지 식별 가능, 핵심 탑재체 국산화율 목표 70% 이상.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 위성 정보 전략만 15년 넘게 다뤄온 제 경력에서 이런 조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로 밤샘 회의를 하던 시간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털어놓자면 한국은 그저 말 잘 듣는 동맹국일 뿐이었습니다. 준수한 경제 규모, 일정 수준의 기술력.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미국을 바라보는 나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 올라온 보고서 더미 가운데 회색 표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표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일명 아리랑 7호 계획 평가.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북한 감시용 위성을 하나 더 올리는구나. 그 정도로만 넘겼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겨 스펙표를 읽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늘 보던 동맹국 위성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부품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겨우 궤도에 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개요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광학계통, 자체 암호화 모듈, 장기적으로는 별도 위성군을 구성하겠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붙잡은 문장은 운용계획 항목이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독자 감시 체계 구축. 짧은 한 줄이었는데 머릿속에서 집중선이 그 문장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이 아니라, 미국이 허용하는 해상도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서류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눈발이 오락가락하는 흐린 오후였는데 제 머릿속 지도 위에서는 작은 나라 하나가 갑자기 다른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감시망의 한 구석에 붙어있던 조각이었는데 그 조각이 자기만의 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혹시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실제 예산과 개발 일정이 허술하지는 않을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은 현실적이었고 일정은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내부 창고 문서에는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설계 변경 내역이 줄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정부의 우주 예산 증액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과 동시에 이상한 자극도 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뤄온 대부분의 동맹국 프로젝트는 미국이 틀을 짜고 상대가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자기 손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 나라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후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국가안보회의에 대통령 주재 비공개 세션이 추가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동북아 정세와 동맹국 위성 정책 논의, 그리고 한국 관련 안건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건조해졌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서를 훑었습니다.
페이지 모서리가 손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묶음 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지하 회의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을 큰 소리로 입 밖으로 꺼내야 할 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지하 회의실 문 앞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보좌관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줄리언, 오늘 안건이 조금 민감합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비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보고서일 뿐이겠죠. 늘 그렇듯이. 문이 열리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국방 쪽, 정보부처, 백악관 안보보좌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자리 오른쪽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고 제 자리에는 아까 제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의는 다른 안건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유럽 상황, 중동 현안, 익숙한 단어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관련 안건이라 들었습니다.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안보보좌관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줄리언, 한국 건부터 이야기해 보시지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종이 냄새가 이상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아리랑 7호 계획입니다. 겉으로는 기존 감시 위성의 후속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다릅니다. 몇몇 사람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스펙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광학 해상도 30cm급, 주변국까지 포함한 독자 감시 체계 구성이 목표입니다. 핵심 탑재체 국산화율은 이미 70%를 넘겼고 향후에는 거의 전량을 자체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 쪽 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정보 달라고 올 텐데요. 한나라 위성 몇 기로 뭘 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젊은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뭘 스스로 해보려고 하느냐 아닐까요? 우리가 준 눈으로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성 정보를 쥐고 있었으니 무기와 정보 패키지로 동맹을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기 정찰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계속 같은 눈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눈으로 볼지.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동맹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관리하기 쉬운 고객으로만 볼 것인지 아리랑 7호는 그 기준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통제냐 아니면 존중이냐 하는 이야기군요.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통제냐 존중이냐. 이 단어들이 오늘 회의의 주제라는 걸 늦게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줄리언,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누르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어느 쪽으로 저울추를 더 기울여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 쪽에서 먼저 강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는 아직 답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리 옆으로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감시 체계를 꾸미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발언자는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을 흐리면 다른 동맹국들도 다 따라 할 겁니다. 그 말에 몇 사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억지로 눌렀다가 등을 돌리게 만들면 그때는 통제도 존중도 다 잃게 되니까요. 제 말에 참모 하나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또 균형 이야기군요. 회의는 한동안 감정 섞인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출 통제 강화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이를 기회 삼아 무기 패키지를 더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감히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겠느냐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보다 한국 위성 프로젝트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장비 없이는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벌써 70%를 넘었다는 건 우리 없이도 길을 찾을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는 뜻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지렛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머릿속에 그려둔 지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품, 발사체, 정보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부품 통제는 아직 유효합니다. 발사 수단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공유 범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 조이면 돌이킬 수 있을지입니다. 국방 차관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동맹국들도 꿈도 못 꾸죠. 그 말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해 못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같은 논리로 일해왔으니까요. 위성을 올려주고 정보와 무기를 묶어 팔고 그 대가로 동맹국의 선택지를 줄이는 구조. 제 경력 대부분이 그 틀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넘어서 한국 거는 당신이 책임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막을지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붙어있던 벽걸이 그래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미국 위성정보 제공과 동맹국 무기 도입량이 나란히 올라가는 곡선. 그 선을 보며 저는 늘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 그래프가 깨지는 순간 우리가 아는 질서가 흔들린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는 제 표정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꺼내 책상 한가운데에 펼쳤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옆자리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온 나라라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디를 먼저 누르겠습니까? 부품입니까? 발사체입니까? 분석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품이겠죠. 발사는 언젠가 다른 길을 찾을 테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우리가 늘 써오던 방식,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게 써야 하는 방식.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늦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보낼 첫 메모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한국 위성 부품 공급 재검토. 그리고 그 메모는 곧이어 벌어질 더 큰 충돌의 신호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고 저는 막 메모 초안을 다듬고 있었죠. 사무실 안전화가 울리자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줄리언, 국방부 차관이 바로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넘어서 한국 위성건 말입니다. 부품 수출 전면 재검토안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정식 제안으로 올려주시죠. 속도감 있게. 저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이길 원하십니까? 지연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차단입니까? 짧은 정적 뒤에 낮고 단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소 5년은 지연시킬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면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되겠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수화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우리가 쥔 나사를 한 번만 더 조이면 한국의 시계는 그만큼 멈추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종이에 쓰였던 숫자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로 바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이런 결정이 난 겁니까? 저는 짧게 웃는 흉내를 냈습니다. 결정까지는 아니고 방향이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밀어야 할지 위에서 신호를 준 셈입니다.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품을 끊으면 그쪽은 더 독해질 겁니다. 못하게 막을수록 어떻게든 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은 다 이런 식이었죠. 부품과 정보, 발사체를 손에 쥔 나라가 규칙을 정하고 다른 나라는 따라오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 하지만 아리랑 7호 보고서를 읽고 난 뒤부터 저는 그 구조가 한국에게만큼은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차관의 요구대로 문장을 쓰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한국산 광학계통에 대한 핵심 부품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대체 부품 검토 기간을 이유로 최소 5년 이상 공급을 유예한다. 문장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한국 측 실무자의 얼굴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비서는 메모를 들고 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줄리언,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입술 사이로 흘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밖에 없다고들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로 보낸 메모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재란 맨 위에 큼직한 서명이 올라간 채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줄리언, 통과된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가자는 거지. 한국 위성 프로젝트 최소 5년 지연이 목표라는 거야.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 안쪽이 조금 말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분석관이 고개를 들더니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글을 보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오늘은 다들 솔직한 편이 나을 것 같으니까. 분석관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눈을 5해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쪽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하셨나요? 그 질문이 심장을 톡 건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누르자는 쪽이 이긴 거고요. 분석관은 창밖을 한번 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막으면요, 돌아가려 들지 않고 돌아나가려 들 겁니다. 길을 막힌 사람은 벽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틈을 찾거나 아예 벽을 부숴버리려고 하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가까이 동맹국 관리를 해오면서 수없이 봐온 패턴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리랑 7호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느 쪽일까요? 벽 앞에서 멈추는 쪽일까요? 아니면 틈을 끝까지 파고드는 쪽일까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락장교 한 명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서 국장님, CIA 쪽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련 신규 첩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오전부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겠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브리핑룸으로 내려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와 작전 사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동 사막, 동유럽 설원, 남중국해의 군함들. 그 사이에 작은 한반도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부분만 눈에 유난히 걸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어두운 조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간 기준 자정 무렵입니다. 연구원 단지 전체가 불이 켜져 있었고 모든 인력이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이 평소의 몇 배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보고를 하던 요원이 제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놓고 안에서 뭔가를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서 국장님, 혹시 부품 제한 관련 메시지가 벌써 전달된 겁니까?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공식 통보는 아직입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겠군요.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멈추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쪽은 시간을 당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가 막으려는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익숙하게 붙잡고 있던 질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울 쪽의 내용을 비공식으로 타진해보자는 제안. 그 통화 한 번이 이 판을 훨씬 거칠게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진동은 짧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자는 두 줄이었습니다. 서울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보자, 공식 통보 전에 온도를 재보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국방부 상황실에 내려가니 차관과 실무진이 이미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머서 서울 쪽에 아는 사람 있죠? 말은 부드럽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분명하게라는 게 어느 선입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5회 같은 숫자는 굳이 꺼내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부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정도면 알아들을 겁니다. 회의실 누구도 이 말에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처 목록에서 서울 대사관 군사 담당 참사를 골라 번호를 눌렀습니다. 머서입니다. 서울은 지금 새벽이겠군요. 수화기 너머로 피곤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2시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전화 주신 건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요. 짧게 안부를 주고받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리랑 7호 건입니다. 워싱턴에서 예상보다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정적. 이어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한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핵심 부품과 발사 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는 중이라는 정도는 미리 전해주셔야 할 겁니다. 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협상 제안으로 들어야 합니까? 질문이 정확해서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듣는 쪽 마음이겠지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닐 거라는 신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오늘 몇 마디가 실제 균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서울 반응은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도 우리가 잠그면 버겁겠죠. 어쨌든 공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대답을 찾기도 전에 모니터에 새로운 첩보 보고서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에는 한국 민간 발사 대행사와 협력 타진 정황. 저는 화면을 당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다른 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가? 우리가 막으려는 만큼 저쪽은 우회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우회로가 실제로 열리는 순간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판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발 보고서는 생각보다 담담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세대 군사위성 발사 수단으로 민간 해외 발사체 적극 검토. 딱 한 줄이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정말로 돌아나가겠다는 거군. 보고서 끝부분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나로우주센터의 기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첫 군사위성은 미국 민간 발사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국방부 회의실에 그 보고서를 띄워놓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손잡이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국방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품에 이어 발사까지 카드가 2장이면 훨씬 수월해지죠. 상무부 쪽 담당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험과 기술 이전 조건을 조금만 건드려도 스페이스X는 알아서 한 발 물러설 겁니다. 기업이니까요. 장기 고객이 누구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어디까지 긋겠다는 겁니까? 완전 차단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겨두는 겁니까? 국방차관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선에서 시작하지요. 다만 한국이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는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들이밀어야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미사일 방어체계 도표와 위성 네트워크 그림 사이로 작은 점처럼 표시된 한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 점을 얼마나 오래 같은 크기로 붙들어 둘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을 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참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국장님, 스페이스X를 막으면 한국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저는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벽을 돌아 나가겠지요. 유럽일 수도 있고 결국 자기 땅에서 다시 올리겠다는 결심을 굳히겠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좁은 방에 가두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결국 국방부가 준비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 전달할 비공식 우려 표명, 기술 유출 위험, 동맹 내 군사 균형 훼손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화상회의 화면 속 스페이스X 담당자의 얼굴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요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쪽 프로젝트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국방부 쪽에서 작은 박수와 함께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로 당분간은 숨통이 좀 조여지겠군요. 저만 혼자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의 새벽까지 켜져 있던 불빛, 끊겨버린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들. 저쪽은 지금쯤 또 다른 우회로를 그리고 있겠지. 그때 정보 담당 요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머서 국장님, 새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유럽 발사 기지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타진하는 정황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그가 말을 맺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닫아온 문들 사이로 그들이 전혀 다른 출구를 뚫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출구 끝에서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높이로 떠오른 위성을 올려다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에서 온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발 보고서는 두꺼운 봉투 하나로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건 긴급 업데이트입니다. CIA 쪽에서 직접 왔다고 하네요. 저는 봉투를 뜯으며 농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이상하겠지. 첫 장에는 냉정한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미국 부품 차단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대비 정황. 눈썹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우리가 부품 제한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몇 달이나 앞선 날짜였습니다. 그때 CIA 한국 담당 과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넘겨준 페이지에는 한국 내부 보고서에서 발췌한 문장이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 수출이 제한될 경우 4개월 이내 국산 대체품으로 전량 교체 가능.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개월? 5년을 지연시키자고 했던 우리가 4개월이라는 계산 앞에 서 있는 겁니까? 과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카드를 꺼내기도 전에 저쪽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 뒤쪽에는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야간 근무 현장, 끊긴 외부망, 분리된 내부망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장비들. 저는 사진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부품을 잠근다는 소문이 돌기 전에 찍힌 겁니까? 예. 그쪽은 처음부터 언젠가 막힐 것이라고 가정하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5회를 멈추자는 메모를 자랑처럼 주고받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처음부터 몇 달 안에 우리를 우회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래도 발사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연락 장교가 말했습니다. 부품은 어떻게든 한다 쳐도 로켓은 쉽게 못 만들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막으면 기술을 키울 거고, 발사를 막으면 길을 넓힐 거라는 문장. CIA 과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위성시험 이미지입니다. 아직 공식 출처는 확인 중인데.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조금 낮아지고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진짜라면 우리는 시간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를 장면이 우리가 믿어온 우위라는 단어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더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첫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어디죠? 제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CIA 과장이 리모컨을 들고 천천히 확대를 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미 공군 시험시설 인근이죠. 황갈색 지형 위에 하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에 길게 뻗은 활주로, 경납고 옆으로 규칙적으로 세워진 물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잠깐만, 저게 정말 위성 사진입니까?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광학계열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상도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더 확대됐습니다. 경납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 지상 차량 옆에 서 있는 인원의 자세까지 구분됐습니다. 심지어 활주로 옆 안내 표지판의 글자 윤곽까지 흐릿하게 남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국방부 연락 장교가 감탄인지 욕설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일부 정찰 위성보다. 저는 그 말을 대신 이어주었습니다. 동급이거나 구도에 따라선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처는요? 이 사진이 한국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과장은 준비한 듯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촬영 시간 추정치, 궤도 요소, 태양 고도, 그리고 한국 쪽 시험 통신 기록과의 상관관계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궤도와 시간대에 이런 해상도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최근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추정되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한국. 제 입에서 단어가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막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프로젝트가 이미 우리 하늘 위를 보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가 곧 다시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게 아리랑 7호입니까? 아니면 기존 위성 업그레이드입니까? 과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내부 문건에 차세대 군사정찰 위성체계 사전 검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점으로 볼 때 아리랑 7호 핵심 기술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장교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품 차단, 발사 압박이 이미 늦은 싸움이라는 겁니까? 저는 곧바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늦었는지 아니면 막판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군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사막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한국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진이 그 증거죠. 젊은 참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는 여전히 통제 쪽으로 기울 겁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룰을 바꿔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은 곧바로 제 가슴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통제를 위해 준비한 모든 카드가 오히려 우리 협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미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보 전략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수준입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 위성이 무엇을 보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첫 장면이 바로 다음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펼쳐질 거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문을 다시 밀고 들어갔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섞여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모두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대통령이 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머서 한국 위성건부터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건지 돌려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애리조나 사막 사진이 떠 있는 장면이었죠. 우리가 부품을 조이고 발사를 막으려는 동안 한국은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부 우리 정찰 위성과 같은 급이고 어떤 각도에서는 더 선명합니다. 가능성 논쟁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겠다고 준비한 기술이 이미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상대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국방장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대통령님,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발사를 못하게 하든가 궤도에서 눈을 멀게 하든가. 바로 옆에서 국무장관이 맞받았습니다. 동맹국 군사시설에 노골적으로 손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부딪히는 사이 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용해 온 말들이기도 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머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제를 포기하고 협력으로 돌아설 시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 힘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봅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힘은 상대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더 독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그래도 밀어붙일지 말지는 이 방이 아니라 정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젊은 안보 참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될지도 모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찍어버린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를 예전 고객처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잠시 떠다녔지만 국방 쪽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파일을 꺼내들어 대통령 쪽으로 밀었습니다. 궤도상 재민 계획입니다. 한국 위성이 올라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4기의 우리 군사 위성이 동시에 전파를 쏴서 지상과의 통신을 끊는 방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합참의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아는 주파수 대역을 쓰면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쏘는 전파가 허공만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통보합시다. 위성 암호키를 공유하고 모든 영상을 우리와 동시에 나누겠다고 약속하면 협력이고, 거부하면 발사 이후 궤도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하세요. F-35 공급도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아보려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사실상 동맹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설령 한국이 물러난다 해도 그 상처는 오래 갈 겁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서 당신이 서울에 가서 직접 전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젊은 참모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님. 제가 멈춰 서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에 가셔서라도 이 판을 한 번만 더 다른 쪽으로 틀 수 있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가는 건 문이 아니라 두꺼운 철문에 가까운 종이입니다. 그래도 열쇠 구멍 하나쯤은 남겨보려고 하겠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오니 이미 비행 스케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겨울 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에 들린 최후 통첩 문서의 무게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들어왔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끝나자 창밖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쪽 끝에서부터 서서히 밀려오는 오렌지색 물결,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저는 괜히 안전벨트를 한 번 더 만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들고 온 이 종이가 떨어지는 거군. 비행기가 착륙하고 귀빈 통로를 빠져나오자 한국 측 수행원이 다가왔습니다. 또렷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넘어서 차관보님, 오랜 비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바로 회담을 진행하길 원해서요. 숙소에 들르실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 도시에 온 이유는 하나뿐이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검은 차량 문이 열리고 저는 뒷좌석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 간판과 한글 표지판들,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광판에는 누리호와 위성 발사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첫 군사 정찰 위성, 곧 궤도 진입 라는 문구가 커다란 글씨로 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절반도 모를지 모른다. 또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국 측 인사들이 차분한 표정으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차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이름을 하나씩 밝히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넘어서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에 앉은 모두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워싱턴의 우려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7호 해상도와 운용 계획을 고려할 때 이 위성은 더 이상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섭니다. 미국 본토와 전 세계 미군 기지가 모두 그 시야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요구하러 오신 겁니까?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차례대로 꺼냈습니다. 첫째,
아리랑 7호의 암호키를 미국과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이 위성이 수집하는 모든 영상 데이터는 동시에 미국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두 가지 요구를 거부하실 경우 우리는 궤도상에서 적절한 전파 조치를 취할 권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F-35 전투기 공급 계약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말을 마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끝쪽에 앉아있던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손을 깍지 낀 채 묻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만든 눈을 미국과 나누거나 아예 눈을 감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맹 간의 조율이라고 봅니다. 서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요. 장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투명이라는 말은 듣기에 좋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많이 보이고 어느 쪽이 덜 보이는지는 결국 힘의 문제겠지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한국 측 참모가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전체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가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남의 눈으로만 안보를 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돌려 말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들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정리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뒤 이 자리에서 공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워싱턴에서 제안했던 검토 기간과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아리랑 7호 발사 준비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발사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국방부 앞마당에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 도시 어디선가 오늘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험 코드와 도면을 붙잡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젊은 수행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머서 차관보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러 왔다고 믿었는데 정작 이 도시는 이미 다른 출구를 찾아놓은 사람들처럼 보이네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스스로에게도 이상하게 쓴웃음이 났습니다. 사흘 뒤 그들이 내놓을 대답이 우리 쪽 시나리오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문장일 수 있다는 예감이 서울의 차창 바깥 야경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던 그 밤, 차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이 도시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전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CIA 서울 지부장이 직접 찾아와 있었습니다. 머서 차관보, 이건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네트워크 사용량이었죠. 선은 며칠 전까지 서서히 오르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거의 제로입니다. 내부 무선망도 사실상 다 막아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항복 준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격하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뭔가를 전부 갈아엎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과 빽빽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니 저쪽은 아예 자기들만의 방을 만든 셈이군요. 지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져오신 문서가 이 상황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정면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효하냐고 묻는다면 법적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건드리는 카드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백악관 안보실, 그리고 서울에 내려온 저. 화면 속 국방장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젊은 안보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지금 완전히 내부를 잠가 놓았다면 새로운 통신체계나 암호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지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짧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재민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든지 아니면 한국이 실제로 뭘 해냈는지 본 뒤 협력적으로 피벗하는 그림을 준비하든지.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낮게 물었습니다. 머서, 당신 개인 의견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저는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제로만 눈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막는 힘이 우리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내려온 지시는 한 줄이었습니다. 발사는 막지 않는다. 다만 모든 수단을 준비한 채 끝까지 지켜본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협력안과 압박안을 동시에 검토한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관계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문장. 그날 밤 늦게 나로우주센터 이동 계획이 다시 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발사 순간부터 궤도 진입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지켜보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오래된 지도와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지구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겠군요. 혼잣말을 하고 난 뒤 저는 가방을 다시 열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최후 통첩이라는 이름의 종이 다발과 혹시 모를 협력안을 위한 메모를 나란히 넣어두면서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헬기 탑승 시간표를 확인하는 순간 이 판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계속 손에 들린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워싱턴이 적힌 종이 다발, 서울이 적힌 일정표, 그리고 아직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은 빈 메모지. 곧 착륙합니다. 한국 측 인사가 말하자 창밖으로 작은 반도와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뭘 보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실 문이 열리자 김진수 단장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머서 차관보 환영합니다. 오늘은 관찰자로만 있겠습니다. 적어도 시작할 때만큼은요. 저는 참관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콜로라도 사령부와 연결된 암호 통신창, 앞에는 한국어로 가득한 모니터들. 연료 주입 완료. 기상 조건 양호. 차분한 한국어 보고가 이어졌고 이어 헤드셋 너머로 영어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재밍체계 준비 완료. 목표 위성 궤도 입력 끝. 발사 5분 전 조명이 낮아지고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명령 대기. 최적 재밍 시점 계산 완료. 저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우주 감시 체계와 지금 막 첫걸음을 떼는 한국의 독자 체계가 한 화면 안에서 맞부딪히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0, 9, 8. 한국어 카운트다운이 울렸고 점화 라는 말과 함께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단계가 교과서처럼 흘러갔습니다. 위성 분리까지 3분. 그때 콜로라도에서 긴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목표 신호 포착. 재민 개시 승인 요청. 손끝이 떨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받은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수십 년간 고객이었던 나라가 처음으로
자기 눈을 뜨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을 쳤습니다. 지연. 한국 측 통신 방식 확인 후 제지시. 잠시 뒤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서 계획과 다릅니다. 압니다. 그래서 10분만 봅시다. 오늘 쏘는 전파가 기술이 아니라 동맹 자체를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마지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10분. 그 사이 위성 분리가 선언됐고 통제실에 작은 환호가 번졌습니다. 초기 통신 연결 시도. 정지의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자 도약 모드 가동. 스크린이 잠시 검게 변하더니 서서히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막, 건물, 거대한 안테나. 확대가 반복되자 몰트, 환풍구, 차량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좌표 확인. 누군가가 외쳤고 화면 구석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인근이었습니다. 김진수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머서 차관보. 이 위성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이제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겠다는 선언이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밍 보류. 목표 위성. 광학 추적만 수행. 통신 간섭 금지. 세부 보고는 제가 책임. 잠시 뒤 돌아온 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알겠다.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내려야 할 결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통제실 뒤편에서 박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크린 속 이미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기지들이 이제는 한국의 새로운 눈에도 똑같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 통제냐 종속이냐를 두고 싸우던 모든 말들이 그 앞에서 한순간에 낡은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수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눈을 어떻게 같이 쓸지 이야기해야겠지요. 그 말을 남기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다른 문장을 꺼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백악관 지하 상황실 공기는 처음 왔을 때와 또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한국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머서, 나로우주센터에서 본 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위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밍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동맹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성은 이미 우리 기지와 시설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밍 명령을 보류했습니다. 국방장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개인 판단으로 계획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쇄를 채우는 선택 대신 같은 방향을 보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국무장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겠지요. 계속 막으려 하다가 중국과 러시아만 웃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끌어올 것인가? 젊은 안보 참모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몰래 넘어서려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못 따라간 건 아닐까요? 국방장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해상도와 통신 체계를 그냥 놔두자는 말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놔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상호 운용, 일방 제공이 아니라 공동 운용, 감시 대상이 아니라 정보 동맹으로요. 대통령이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존 통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합시다.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틀을 만들 방안을 정리해 오세요. 머서, 당신이 초안을 쓰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무게가 얹히는 느낌도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국방부 건물 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폈습니다. 새 문서의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우주자산과의 공동 운용 방안 초안. 그리고 메일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단장, 정지혜 박사. 제목에는 단순히 적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계속된 이야기.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쓰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 단장, 최 박사.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눈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늘을 봐야 할 파트너라는 말에 이제야 조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야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위 보이지 않는 궤도를 도는 작은 점 하나가 이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협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하늘 위에 떠있는 눈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눈들 가운데 하나가 제 시선을 되돌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같이 보는 법을 배워야겠지. 혼잣말을 하고 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또 한 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다음에 찍어 올릴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제 그 책임이 제 손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